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80년대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이비 종교 5대양 집단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의 한 공예품 공장의 천장에서 32명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4평 남짓한 공장 천장에 32명의 시신이 쌓여있던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사망한 사람들이 전부 5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신도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죠. 도대체 이들은 왜 다같이 한날 한시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98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작은 박순자라는 사이비 교주였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 구원파에 다니다가 자신의 추종 세력을 데리고 이탈한 박순자는 1984년 5월 자신을 교주로 한 종교 5대양을 만들었습니다. 5대양이라는 교명은 박순자가 자신이 5대양을 지배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든 것이죠. 박순자는 교명과 같은 이름의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5대양을 민속 공예품 제조사로 위장한 뒤 대외적으로 공예품 회사인 것처럼 선전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도 생산하지 않았고 자사의 제품은 다른 곳에서 사온 모조품들이었습니다. 또한 5대양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며 고아원과 양로원을 차렸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은 사실 신도들의 자녀들이었고 양로원의 노인들은 사실 신도들의 부모님들이었죠. 즉 공예품 사업부터 고아원과 양로원을 차린 것까지 모두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속 공예품에다 고아원 양로원까지 운영하니 대외적으로는 완전 모범적인 회사처럼 보였죠. 그래서 박순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지역의 자치단체 상장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 5대양은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협력 업체로까지 지정되며 계속 확장되어 갔죠. 박순자는 성공한 사업가와 복지단체 대표라는 가면을 쓴 채 2년간 5대양을 운영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대양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5대양은 사이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박순자는 신도가 자신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하거나 5대양의 규율을 어기면 다른 신도들을 이용해 해당 신도를 집단 구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신도들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운 죽음이라는 박순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신도들은 박순자에게 세뇌당하여 이성적인 사고를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순자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사채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을 동원해 170여억 원의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다가 그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자도 원금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채권자들은 사채 원금과 이자에 대해 독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채권자 중 한 명이었던 이 씨와 그의 부인은 박순자에게 사채 5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러 5대양 공장을 찾았다가 직원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경찰은 이때 폭행에 가담한 5대양 직원 13명을 구속했죠. 박순자 역시 이 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 도중 갑작스레 기절하여 아들과 함께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병원을 빠져나온 박순자는 신도 80명과 함께 잠적해버렸죠. 이날이 1987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사라지자 채권자 300여 명은 박순자에게 80억 원을 빌려줬는데 박순자가 잠적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초기에 단순 폭행이었던 5대양 사건의 수사를 거액 사기 사건으로 전환하였고, 이때부터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죠. 얼마 후 경찰은 채권자들의 제보에 따라 5대양 용인 공장을 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은신 중이던 48명을 찾아내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찾을 수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공장의 천장에 32명의 주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박순자가 발견된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1987년 8월 29일 5대양 직원 김모 씨는 사람들 몰래 박순자를 비롯해 공장 천장에 숨어있는 32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 용인의 공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내려앉은 숙소의 천장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식당 쪽으로 발을 옮겼죠. 김모 씨는 식당 천장에서 죽어있는 박순자를 포함한 3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기괴한 상태로 말이죠. 천장 위에 있던 빈 공간에 속옷 또는 잠옷 차림을 하고 있던 시신들이 각각 이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19명, 12명씩 쌓여 있었죠. 직원은 마침 가족을 찾으러 공장에 온 박순자의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순자의 남편은 오후 4시 무렵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5대양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순자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기절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튿날 신도 80명과 5대양 용인 공장으로 향해 몸을 숨겼습니다. 공장에 있던 80명의 신도들 중에서 박순자는 31명의 열성 신도들을 선택했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신도들 중에 자신의 딸 1명과 아들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공장장 2명과 박순자의 아들 2명을 제외하고는 선택된 사람들이 전부 여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31명과 박순자 총 32명은
명은 공장 식당의 천장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48명은 공장 벽 뒤에 은신이 있었죠. 벽 뒤에 있던 48명이 처음에 경찰이 발견하여 가족에게로 인계한 사람들입니다. 천장으로 올라간 32명의 사람들은 4박 5일 동안 4평 남짓한 곳에서 지냈죠. 당시는 8월의 한 여름이었던 터라 천장 위의 온도는 무려 섭씨 71도에 달해 덥다 못해 뜨거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장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탈수 증상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멀미약과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합니다. 모두 속옷 잠옷 차림이었고 손은 결박되어 있었으며 31명은 교사의 공장장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판결나죠. 처음에 전부 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한 말 기억나시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장장 뿐이었지만 행위일 뿐이지 사실상 전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공장장이 교주 박순자의 지시에 따라 박순자를 가장 먼저 교살한 다음 나머지 30명을 교살한 뒤 마지막으로 석가래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32명의 시신 중 저항의 흔적이 발견된 시신은 한 개도 없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이 독약과 물을 가지러 갔다. XX도 지금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XX가 꿈을 꿨는데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 남자는 다 잡혀가고 여자들은 다 헤어지고 반대다. 완전 도전이다. 넘기면 개발비 불개하는 거다. 모두 나를 팔았기 때문이다. 절대 입 닫아라. 이미 의식 없으시다. 4시간 전부터 5명 정도 갔다. 오늘 중으로 거의 갈 것 같다. 경찰은 우대양 사장 박순자의 두 아들과 공장장은 4일 동안 용인 공장의 천장 생활에서 탈진 상태에 있는 박순자와 종업원 28명의 목을 졸라 모두 살해하고 뒤따라 철골 석가래에 줄을 매고 함께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쩐지 모르게 사건을 서둘러 종료하는 느낌이 들었죠. 공장 천장에서 발견된 이들의 떼죽음은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일주일 만에 종결되었거든요. 우선 사망자들의 사망 정황은 드러났지만 이 사람들이 왜 집단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천장은 조금만 밟아도 꺼져 내리는 속고보드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주검이 2-3겹으로 쌓여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또한 앞서 말했듯 천장의 면적은 고작 4평에 불과했기에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 10명을 포함한 32명의 남녀가 4일 동안이나 지냈다는 경찰의 발표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도들이 죽기 전에 쓴 듯한 메모들이나 당시 사망자들의 목에 걸렸던 끈을 잃어버리는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여 졸속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경찰 내부에 구원파 내통하는 자가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음모론은 박차를 가했죠. 결국 오대양 사건은 종결 후에도 여러 의문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1988년 10월 27일에는 오공 비리와 관련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오대양 사건에 대한 의혹이 집중 제기되었죠. 오공화국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이씨,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씨,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 등 오공 관련 인사들의 관련설이 불거지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주였습니다. 당시 새마을중앙본부회장이던 전 아무개씨가 1986년 8월 대전의 오대양 본사를 방문한 뒤 회사가 2에서 3년 사이 급속히 성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또한 오대양의 사장 박순자씨가 오대양 이전의 구원파 신도였다는 점을 이유로 구원파와 당시 구원파를 사실상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유병헌과의 관련설도 불거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병헌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월호 사고 때 나왔던 유병헌이죠. 전두환과 유병헌 회장의 친분설도 나돌게 되면서 의문은 더욱 커져갔고요. 경찰은 전담반까지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대양 사건의 타살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오대양 총무과장 노아무개 씨를 수배했죠. 오대양에서 엄마로 불리며 각종 모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송아무개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후인 1991년 7월 11일 6명의 오대양 직원들이 범행 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하기 위해 자수했다며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재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앞서 말했던 경찰은 유령 용의자인 오대양 총무과장 노씨 등을 수배 중이었는데 6명의 오대양 직원들이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 3명은 이미 사망에 안매장됐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로 이들이 진술한 오대양 창고 주변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주검 4구를 찾아냈죠. 경찰은 자수자들의 진술을 통해 오대양 직원들이 철저한 규율과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규율을 어기거나 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박순자의 눈밖에 나게 되며 박순자의 지시에 의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무자비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죠. 경찰은 주검으로 발견된 오대양 총무과장 노씨 등 3명도 관습에 따라 동료 직원들에게 폭행당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집단
시간으로 생을 마감한 게 맞다였죠. 오대양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모두가 죽던 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과도한 빚 때문이었는지 무슨 의식이 있었는지 혹은 음모론처럼 정말 타살이었는지 영원히 교주와 신도들만의 비밀로 남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한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이비 종교 오대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